안녕하세요. 잘태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8.4 공급대책 30대 이생 진망 기다려라. 정부가 알짜주택 공급해준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생 진망 기다려라. 규제 일본도의 정책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커다란 변화죠. 그동안 22번째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공급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게 된 거죠. 자,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대략 13만 2천이라고 그래요. 개수로는 13만 2천 호인데, 자, 5만은 불확실하다. 7만 2천 가구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 있는 거죠. 5만은 이제 공공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니까, 자, 그 부분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대략 한 7만 2천 가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 한 3년 내에 그렇게 이제 대책을 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책을 왜 내놓았냐? 자, 이것은 이제 30대 무주택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패닉 바잉을 했죠. 자,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 자, 이 30대 무주택자들은 지금 여당의 강력한 지지층입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집값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규제 일본도의 정책에서 그나마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간 거예요. 사실 이 공급 확대로 갔다는 것은 이 정부, 이 좌파 정권이 가지고 있는, 좌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과는 안 맞아요. 그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서울에 집중화되는 거.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는다. 서울에 더 집을 지면 안 되고 수도권에 더 집을 지면 안 된다. 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과감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자, 과감하게 바꾼 것은 역시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인국공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천공항 사태, 인천국제공항 사태. 자,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또 분노를 했죠. 차별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외된 청년, 그 신혼부부에 대해서 철저히 배려를 한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다음번에 다룰 주제지만, 자, 이러한 그 30대 무주택자들에게 싸게 집을 공급한다. 자, 이거 왜 서울만 하느냐 이거죠. 왜 서울만? 자, 그러면 지방은 왜 이런 정책이 안 나오냐 이거죠. 지방 아파트는 아직 싸다고 생각해서 안 나오는 걸까요? 자, 싸지가 않죠. 최근에 천안의 성성동에서 그 분양가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안시청에서도 이제 조정을 해서 좀 마무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 지방의 분양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자, 그러면 지방에도 싸게 내놔야 되는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제가 이제 다음번 주제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 핵심 주거지의 어떤 주택 공급량이니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그 공급 확대 정책은 철저하게 서울 핵심 주거지예요. 자, 그동안 이제 그 수도권 외곽에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많은 비난을 받았죠. 젊은 층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 수도권 지역인데, 안산, 시흥, 하남, 교산, 그런 쪽에다, 너무 외곽 쪽에다 지니까, 자, 이제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 핵심 주거지, 정부의 과천 청사부지, 철도 정비창 기지, 용산 캠프, 팍팍 긁어가지고 서울 핵심 지역에 공급량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얼마나 정부가 급했으면 이랬겠냐,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내놨겠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그 정부는 이렇게 공급량도 핵심 지역에 내놓고, 투기 세력도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그 가수요도 시장의 진입을 막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전월세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자, 그렇게 안정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가 되고서 지금 시장에 엄청난 전세 매물의 풍기, 전세 가격의 폭등. 자,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이제 올해, 내년 서울 수도권의 부족한 공급량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그 집값 폭등의 핵심, 자, 30대 무주택자, 패닉바잉, 자, 이러한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 줄 것이다. 정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공급 가능한 물량이 없다. 이 말씀이죠. 자, 만약에 올해 이러한 전세의 풍기로 인해서 그 전세 수요가 또 매매 수요로 돌아서면 또 가격이 폭등하면 당장 공급할 물량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공급 확대 정책이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상품을 내놨어요. 다양한 지역도 내놨지만 다양한 상품도 내놨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지분 적립형이다. 자, 이것은 이제 따로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따로 제작할 어떤 그 주제 같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내놓는 그 어떤 아파트, 서울 핵심 지역에 내놓는 아파트, 고품질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입지는 좋지만 그 아파트의 품질은 고품질은 아니다. 자, 일단 공공 분양이 많을 것이고 공공 임대도 많을 것이고 또 너무 그 어떤 그 고급 아파트도 아닌데 50층을 또 지어버리면 그게 또 이게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조권도 침해받을 수 있고 뭐 저층 세대는 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조권이 확보가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고층 아파트 뭐랄까요? 이 50층의 아파트는 이렇게 시야가 확 트이고 어떤 조망이 좋은 그런 곳에서의 50층의 아파트의 의미가 있는 거지. 타닥타닥 붙은 그 아파트 동간격을 가지고 50층을 짓는다고 하면 그 굉장히 일조권이 안 들어오는 그런 피해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림들이 블로그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품질은 아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 공급을 하나? 자, 서울 핵심 지역 신규 택지 개발을 하겠다. 신규 택지라기보다는 한 400가구, 500가구 질 정도의 땅도 이제 다 박박 긁어 모은 거죠. 자, 어쨌든 서울 핵심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어느 지역이냐? 자, 주로 이제 국유지겠죠. 자, 그런 곳에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하겠다. 자, 그래서 한 33,000호 가구 정도가 분양을 한다. 태릉 골프장, 그리고 과천 정부 청사부지. 여기 과천 청사부지는 엄청 입지가 좋죠. 관악산에, 그리고 탁 트인 조망에, 그 다음에 GTX 들어가고, 아무튼 최고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서울지방조달청, 그리고 용산 캠프킴. 자, 이런 핵심 지역들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후된 우체국 부지, 그리고 상암동 DMC 부지, 그 다음에 마곡 SH 부지, 그리고 상암 자동차 검사소.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재밌는 것은 이 상암 자동차 검사소예요. 정부가 얼마나 그 부지를 찾았는가, 그런 그 부지를 박박 긁어 모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상암 자동차 검사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암동에는 마포죠, 마포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가 2개가 있어요. 원래 그 마포 성산동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암동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가 2개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가 된 거예요. 왜 원래는 항구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교통안전공단이 이제 경상북도 김천인가요? 김천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자, 서울의 본사 개념으로, 서울의 사무실 개념으로 상암동에 하나 더 줬다 보니까 2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부지가 중복이 되니까 확보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지도 찾아냈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부지 찾아내기 어려운데 이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부지들 다 팍팍 긁어 모았다는 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지에 또 종상향해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밀도 개발. 종상향으로 고밀도 개발도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지에 이제 50층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러한 부지들은 입지는 최고죠. 입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받으면 로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받으면 로또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떤 특혜. 자, 그러면 이러한 그 특혜를 누가 받느냐? 바로 이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의 50% 이상 몰아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로 사시는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50%를 주겠다. 이거 정부가 철저하게
자신의 지지층한테 몰아주는 거죠. 자신의 지지층한테 몰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받으려면 결국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이 젊은 청년들이 신혼부부가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결혼하고 신혼생활하는 부부들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혜택이 없잖아요. 이거 차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도 그 유유부지를 찾아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지방의 지금 분양가도 폭등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은. 자,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이 이제 공공분양, 공공임대, 지분 적립주택, 자, 이렇게 지어질 가능성이 많다. 자, 물론 이제 막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 땅값이 높다 보니까 또 이제 민간 분양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이제 섞겠다는 거죠. 그것을 분양으로만 가면 그거 받는 사람 자체가 특혜잖아요. 특혜. 그러니까 임대료도 주고 그리고 또 지분 적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10년, 20년 이 매매 전매 제한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분을 이제 확보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특혜 그런 집에 사는 대신 어떤 특별한 혜택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바라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지 중에 최고의 부지는 어디일까요? 자, 일단 말할 것도 없죠. 강남, 용산, 과천. 자, 이 세 군데라고 봐야죠. 강남은 이제 서울 지방 조달청이라든지 어디 의료원 부지라든지 또 대치동에 있는 부지라든지 자, 그런 유 말할 것도 없이 강남의 무열 입성이죠. 무열 입성. 강남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가. 근데 그것마저도 싸게 주겠다는 거니까 로또죠. 용산 캠프킴, 용산 정비창기지. 자, 이런데 최고의 부지죠. 과천 역시 최고의 부지죠. 저는 왜 최고냐면 여기에 또 GTX가 들었어요. 또 그리고 거기서 강남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가 최고다. 그러니까 그 입지도 최고고 그러니까 최고의 쾌적한 곳이고 그러니까 지금 과천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응? 그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거죠. 자, 용산 캠프킴 같은 경우는 3,100가구 중에 55% 신혼부부 생애 최초한테 공급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신혼부부 생애 최초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산 캠프킴은 나중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당첨되면 역시 로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자,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상향해서 고밀하로 공급 가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자, 한 2만 호 정도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층이 25층, 30층 그렇게 될 텐데 이걸 50층으로 지겠다는 거죠. 다 그렇게 진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 당연히 주거의 질은 하락한다. 자, 주거의 질은 떨어진다. 3기 신도시의 퀄리티는 더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원래 3만 호 정도가 예상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6만 호로 확대하겠다. 자,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내년은 2021년도에 3만 가구, 2022년도에 3만 가구.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시장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어떤 청약의 기회를 줘서 미리 패닉 바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겠다는 거죠. 자, 불안한 매수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이 정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확대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전 청약은 역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자, 청약 가점이 요즘 보십시오. 아무리 취득세율이 올라가도 가수요가 시장에서 없어져도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하고 그러니까 자, 그래도 청약 가점이 장난 아니다. 지금 당첨되는 점수대를 보면 자, 그리고 청약률도 세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신축에 대한 경쟁률이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가점이 매우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약으로 못 받으시는 분들은 빨리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는 있겠죠. 자, 어떤 아파트들이 이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오는가 한번 보시죠. 자, 본 청약 일정이 빠른 곳, 입지가 좋은 곳을 정부가 선정하겠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본 청약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 자, 그래서 2021년 상반기 대상지를 선정하고
3분기 한번 내년 9월 정도에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자, 물량도 3만에서 6만 가구. 자, 태릉골프장 물량도 소폭 가능하다고 그래요. 사전 청약 물량에. 자, 그리고 용산 정비창 기지는 제대로 아직 여기는 조금 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돼요. 그 서울의 랜드마크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허접스럽게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된다. 정말 우리나라 그 서울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부지다 여기는. 자, 그렇게 보시고 계획을 좀 꼼꼼하게 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럭셔리하게 용산의 이미지에 맞게 서울의 이미지에 맞게 조금 고급스럽게 자 그렇게 좀 계획을 짰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자, 그리고 이제 성남 복정 뭐 금토 서현 1만 2천 가구, 하남 교산, 그리고 뭐 성동 구치소, 장지 차고지 이런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핵심 지역들을 사전 청약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021년 가장 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불안 심리를 제거할 것이다. 정부의 바람이죠 이게. 자, 정부가 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공공 참여형 재건축이라고 해야 되죠. 공공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한 5만 호를 확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은 이제 그 조합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조합에다 제시한 조건을 보면 용적률을 한 500% 상향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층수가 50층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제 서울 아파트는 50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용적률 중에 7대 3이니까 한 3 정도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라. 땅을 기부 체납해서 그곳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면 건축비는 정부에서 내겠다. 자, 이제 그러한 계산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 공공 재건축은 이제 뭐 아파트에서 되는 거고, 공공 재개발은 예를 들어서 정비 예정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구역에서 이제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한 2만 호 정도 계산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한 공공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 이제 노원구, 도봉, 강북, 뭐 뉴타운 해제 지역, 자, 이런 곳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그 뭐 사업성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좀 구석진 곳, 그런 곳에서 가능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 강북이든 강남이든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개발 방식에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 관심이 없다. 자, 특히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대치동에 아파트를 짓는데 자기 집 앞에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그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오르겠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사는 걸 원해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그 제안에 절대 참여를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1대1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대1 재건축. 자, 1대1 재건축이 선호가 따뜻하다.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나마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비 예정 해제구역. 뭐 사업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이 많아서 또 안 되고, 조합장에 문제가 있고, 그런 지지부진한 지역에서 LH나 SH가 또 개입을 해서 기반 시설 확충해주고, 자, 그리고 저렴하게 또 공급해주고, 자, 그런 혜택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 지역에서는 그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벌써 지역에 따라 투기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뭐 계약금 벌써 맡겨놓고 물건 나오면 달라,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지역이 벌써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당장 공급 물량을 확충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러니까 13만 2천에서 이 5만 가구는 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정부의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에 통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그 알짜 분양은 내놨어요. 자, 이 상품의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데 입지가 알짜니까 분명히 그 젊은 부부들, 그 생애 최초, 자,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많으니까 청약의 기대감이 많겠죠. 뭐 저 같아도 당연히 그 석 달의 아파트 6억 8억 주고 안 사죠. 일단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청년 신혼부부들이 많이 기다릴 것이다.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워낙 좋은 입지니까. 자, 그런데 청약 점수 약한 무주택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제 뭐 생애 최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도 아니고,
청약 점수도 어중중하고,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다른 길을 찾아보셔야 돼. 이거 지금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된다. 자, 그리고 공공 재건축은 역시 재건축 재개발은 조금 관심이 있는데 재건축 쪽에서는 관심이 없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뭐 관심 있든 없든. 자, 우리는 이렇게 하도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놨는데 니들이 안 하지 않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면제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든 이러한 공급 확대 정책을 전체적으로 내놨는데 강남은 역시 무풍지대라는 거죠. 아무리 뭐 해도 이 강남의 대체 수요가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뭐 강남의 대치동에 뭐 공공 지분 적립형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그 강남의 공급이 채워지겠습니까? 만족도가 채워지겠냐 이거죠. 자, 역시 오히려 희소 가치가 더 부각되어 버렸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전셋집을 못 구한 실수요자는 당장 급한 불은 끄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당장 살아야 되는데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당첨돼도 3년 뒤에 분양받는 집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 믿고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매매 시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대책은 내놨는데 강남 마영성 쪽은 물량이 부족하다. 내놓은 물량들이.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놓은 계획이 졸속이에요, 졸속.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 반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지역, 뭐 태릉에서도 그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반발이 일어났고, 과천에서도 반발이 일어났고, 그 마포에서도 상암동에 임대주택이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반발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뭐랄까요, 도시의 그 어떤 계획은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만들어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졸속으로 빨리 만들어냈다. 전체 도시 계획을 무시하고 만들어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규 택지 지정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가능한 주택은 자, 일단 한 8만 가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러한 그 공급 확대 정책은 엄청난 특혜예요. 특혜. 말 그대로 서울의 핵심 지역에 로또 분양 아파트 그 젊은 부부, 뭐 신혼부부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서울에만 주느냐 이거예요. 왜 서울에만. 자, 대구도 분양가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대구의 아파트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도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세종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나마 세종은 이게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젊은 층들에게 기회를 주든지, 안 그러면 그 젊은 층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죠. 그리고 서울에 특혜를 준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뭡니까? 기본 노선이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놓는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 서울의 젊은 층들에게 그러한 좋은 주거 조건을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는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교 졸업한 청년 신혼부부들은 서울로 올라 살아라. 서울에 이렇게 많은 좋은 주택을 제공하지 않느냐. 자, 이러한 모양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이면 청년들은 다 서울로 간다. 저 같아도 서울로 가요. 제가 만약에 지금 뭐 결혼할 나이다. 그래서 와이프 될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럼 당장 서울로 가죠. 뭐 굳이 지방에서 직장을 잡을 필요 있겠습니까? 서울 가서 직장을 잡고 거기서 청약 기회를 갖는 거죠. 용산에서 전세로 살고 과천에 전세로 살든지. 자, 그렇게 살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다. 이게 언론도 이런 얘기 안 하고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울에만 특혜를 주고 있느냐? 지방에 사는 젊은 청춘도 많다. 한번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보고 분명히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좀 장난 아니에요. 정말 대전 지역이 이게 얼마입니까? 84 기준으로 1,500까지 갔지 않습니까? 뭐 서울 기준으로 1,500은 비싼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대전 기준으로 1,500이면 비싼 거예요. 그 분양가가 결국 아파트 기존 가격을 다 올려버렸잖아요. 자, 그 1,500도 비싸다고 날린 거예요, 난리. 자, 그러니까 지방에도 공공 분양 아파트를 정부에 그 토지가 있으면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놓으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서울이 그랬으면 지방 광역도시도 지방 소도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만약에 개입을 안 했다면 뭐 민간 아파트 민간 그 건설 회사가 민간 아파트를 졌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죠?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정부가 지어버리니까 왜 서울만 짓고 지방은 안 짓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택 시장을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 어떻게 정부의 일일이 다 관여하겠어요. 전문가들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공급 물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고, 뭐 중과세 세금 위주로 가고, 그리고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적폐 세력으로 보고, 집에서 나오는 아파트나 뭐 주택에서 나오는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보고, 자 그런 시각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패가 많았다. 자, 근데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도 정부는 거의 우의독경이었죠. 우의독경. 소기의 경일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기의 경일기가 되었냐. 자, 이분들은 오직 이념으로 정치를 펼치려는 꿈을 가진 분들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분들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저는 잘 되길 바라는데, 자,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치를 펼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야 대처가 가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분들은 말 그대로 요즘 이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예전에 그 386 세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 세대, 제 세대예요. 호원 철폐하면서 막 데모를 하던 세대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런 좌파 이념들을 많이 공부했고, 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대학교 내에서 자본론 강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한 좌파 이념으로 틀이 잡히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좌파 이념, 어떤 빈부격차의 해소,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해소, 자, 그런 걸 정치로 해결하고 하려는 꿈을 가진 분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정부가 권한이 강해야 되고,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고, 자유경제시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자유경제시장으로 갔던 게 1980년대, 90년대 아니겠습니까? 자유주의라는 정책이었죠. 자, 그 정책으로 갔을 때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컸다.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터진 게 바로 이 2008년 금융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어떤 종착점이었다. 자, 그러니까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통제 경제로 가서 자본의 분배, 빈부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양극화를 줄이는, 자, 그러한 통제 경제로 가야 된다.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보지는 않다. 자, 근데 그 생각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통제 경제를 하는 거고, 자, 요즘에 오죽하면 관제 펀드도 나온다고 그래요. 하도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펀드 사기꾼이 많잖아요. 무슨 옵티머스 펀드다, 라인 펀드다, 어디 말도 안 되는데 투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평생 벌은 퇴직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펀드들, 위험한 펀드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이제 펀드까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뉴딜, 그린 뉴딜 펀드, 뭐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수익률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안정된 확정 수익률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그 펀드에서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나오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자, 근데 만약에 그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 정부가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것도 일종의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펀드에서 돈을 받은 어떤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실 기업들, 좀비 기업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그 펀드에서 돈을 뽑아 먹기 위해서 그냥 회사를 만드는 그런 부정한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제 경제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정부는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금융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 금융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거죠. 채권 쪽으로. 자, 이 생각은 아주 괜찮은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제 너무나 이 관제 펀드까지 만들어가지고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좀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정부일 때 부동산은 억제였고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코스닥이 많이 상장을 했고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부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바로 이제 요즘 코스닥 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뭐 무슨 데이터 펀드, 그 그린 뉴딜 펀드, 뭐 펀드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는 그림은 바로 이러한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금융 쪽으로 가길 원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여당은 이렇게 통제 경제를 밀어붙이는가?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쪽에서 그렇게 통제 경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 이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부동산 쪽에서. 자, 지금 여당은 좌파 정부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는 빈부의 격차를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386 세대가 뭘 공부했겠습니까? 옛날에 다 그 자본론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 이 사회의 양극화, 자, 그거에 대해서 평생 고민하고 싸우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는가? 그것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특히 심해요. 그 점이.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자, 그 격차의 핵심은 토지라고 보는 거예요. 토지. 자, 그러니까 토지를 깔고 있는 주택, 아파트겠죠.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의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깔고 있으면 강남에 사는 사람은 부자고 강남 외에 사는 사람은 뭐랄까요, 그것만 못하고 중위권에 사는 거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냥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고 어떠한 그 뭐랄까요, 분양가 상한제도 없고 어떠한 규제 없이 한다는 것은 이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좌파 정부의 어떤 핵심 이념상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좌파가 공부했던 그 이념이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토지인데 그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줘서 더 자본 이득을 본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된다. 좋다. 그렇다면 져라 이거예요. 졌는데 초과 이익 환수를 다 내놔라 이거예요. 기부 체납도 하고. 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부동산을 통제한다.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통제 경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부는 이렇게 주택의 어떤 그 균형적인 발전, 균형적인 분배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시장 경제하고는 좀 맞아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시장 경제에 적응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 수요자들은 시장 경제에 적응된 사람들인데 갑자기 공급이 모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패닉 바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이 문제가 있는. 자, 요즘에 그 사회적 갈등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 조세 저항 운동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주택, 뭐 다주택자들이 강력하게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본주의에 탄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다 주택자가 돼가지고 남들처럼 금수저도 아니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피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거기서 집을 사서 좋은 토지를 사서 거기서 부를 획득해서 아들딸에게 물려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 그것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는. 자, 이 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데모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사신 분들이잖아요. 자, 뭐 어디 가서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자, 물론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막 그 지방에 다니면서 뭐 수십 채씩 사고 단타로 돌리고 법인 만들어서 뭐 그 지방 그 아파트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 젊은 사람들이, 저는 그건 분명히 막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단지
그 열심히 자영업을 해서 뭐 몇 채 사가지고 그걸 임대주택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자본 이득을 보고 월세 수익을 받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좌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믿겠지만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과거에 지금 강남에서 큰 뭐 아파트를 수채 가지고 계신 분, 건물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그 소위 말해서 강남의 금수저들이 다 누구냐? 바로 그 자본으로 이득을 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되고 왜 피땀 흘려서 그 자영업을 해서 특글 모아서 그렇게 내가 집을 사서 임대는 사람들은 왜 안 되느냐? 자, 거기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이미 그런 부를 획득해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데 왜 지금 나는 그걸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느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자, 지금 거기 그 데모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지금 여당의 지지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성향으로 보면, 자, 지나친 이념을 통한 통제 경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터전, 그 삶의 방식이 다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뭐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뭐로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 부를 상속시키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정부는 주식을 하라는 거죠. 주식. 자, 저도 주식을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10%만 생존이 가능하다. 10%만 벌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 10% 중에서도 3%, 5%만 거기서 또 대박이 날 수 있고, 자, 그 어려운 시장에 일반인들이 주식이 들어가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한마디로 남의 돈을 뺏어먹는 게임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싸게 산 주식을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고점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고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에 산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점에 산 사람은 손절매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손절매를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을 떠난 그 초보자들이에요. 초보자. 줄이나들이 들어가서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미국 주식시장 같이 뭐 연금이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걸 나중에 뭐 연금 형태로 받는다든지 뭐 그러면 몰라도 개인이 들어가서 어떻게 기관과 외국인과 큰 손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 점을 정부가 이해를 해야 된다. 너무 이념으로만 강요하면 안 된다. 한번 그 조세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왜 대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대화를 해야 된다. 자,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건물 많고 아파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안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죠. 뭐 까짓것 세금 내면 되니까. 자, 그리고 다 피해 나갈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담론인 거예요. 담론으로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좌파 교육받으신 분들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의사소통 아닙니까? 쌍방소통. 그게 담론이라는 거잖아요.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라. 일방적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얘기를 듣자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라.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어떤 그 통제 경제와 시장 경제를 융합해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차피 자본주의라는 것은 욕망의 매트릭스라는 거. 매트릭스 맞나 모르겠네요. 매트릭스. 자, 욕망의 매트릭스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그 규제가 있고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 있거든, 어쨌든 우리의 꿈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끊임없이 찾아라. 자,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공급 확대 정책을 좋은 핵심적인 내놨으니까 젊은 부부들, 그리고 생애 최초로 받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저걸 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연구를 하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그 현장도 찾아가 보시고 전문가와도 상담하시고 부지런히 각자 살 길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